이제 시간이 거의 되어 가서요. 시스템 점검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잘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는 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의 볼륨을 최대로 키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준비하고 예, 이제 59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영맘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뭔가 콕 집어 주실 것 같은데요. 성장에 대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타겟되는 대상이 유아동기라고 하니깐요. 우리 모두 서익한 약사님이 해소해 주는 궁금증, 이거 오늘 서익한 약사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익한 약사님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익한 약사님 나와 주세요. 네, 잠시만, 그 카메라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 잠시만요. 음. 네.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예. 네. 클릭을 하나 안 해가지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성장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장에 해당하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2차 성징이 오는데 2차 사춘기를 말하는 거죠. 2차 급성장기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도 마른 체형에 키가 안 큰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체크를 한 것인지, 그럼 잘 먹고 잘 재웠는지, 운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칼슘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칼슘 내가 80kg이고 어른 용량이 1000mg이라면 우리 아이가 20kg, 즉 나의 체중의 4분의 1 정도라면 내가 먹는 칼슘제의 4분의 1 용량만 먹으면 되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250g만 먹으면 칼슘이 충분할 거다라고 하고 그 정도만 먹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의 하루 권장량은 1000mg, 즉 성인이 먹는 양을 먹어야지만 아이들에게 칼슘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칼슘제 잘 먹이고 있는데 부족하게 먹이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 잘 재웠는데 뭐 8시만 되면 9시만 되면 제깍제깍 잤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뇌는 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성장 호르몬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재웠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의 아이들의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가 대부분이 게임인데요.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어, 우리 때는 뭐 이런 거죠. 왕을 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적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다 게임의 스토리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건 뭐죠? 싸우는 건 우리 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싸울 때 생기는 교감신경에 나오는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고, 내가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뭐 부교감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거는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방금 하고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기에 내 몸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의 호르몬들은 우리 아이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9시에 분명히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을 해도 키가 안 큰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걷기 운동을 어른들이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데는 효과가 없었지만 아이들, 특히 성장기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강도가 조금 있는 땀을 조금 흘릴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싱싱카를 탄다든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그런 운동을 했을 때 키 크는데 또는 마른 체형을 탈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아이가 잘 먹이고 있다, 자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통해서 아이의 체형이 또는 아이의 여러 가지 형태가 또는 도움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객관적인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6개월 만에 한 번씩 체크하는 성장표에다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한번 연습 삼아서 해 볼 텐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체크를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앱도 잘 나왔어요. 앱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 우리 아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에 키가 너무 잘 큰데 우와, 이렇게만 크면 우리 아이 180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성조숙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게끔 해주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2차 성징 또는 2차 급성장기에 도달했을 때 키가 커야 되는데, 뭐 8살이라든지 9살 또는 10살에 키가 갑자기 컸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큰 게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크고 일찍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체크를 하면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영양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긍정적으로 또는 깊숙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성저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저수증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 성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비만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거. 이런 관리를 통해서 성저수증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저수증은 아니더라도 일찍 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호르몬의 분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성장의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성장의 쌍두마차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거하고 성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는 쌍두마차, 두 개의 마차가 달리는 것처럼 급격하게 아이의 키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거고 성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2차 성징 때, 사춘기 때 나오게 되는데 이때 폭발적으로 키를 키우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일찍 왔다라고 하면 조금 그때는 긴장을 바짝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주어진 2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2년 사이에 아이의 키를 성인 키까지 키워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쓰고 그다음에 운동요법을 쓰면서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스마트폰 기억나시죠? 스마트폰을 끊어야 되고요. 집에 있는 TV도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수면요법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두 딸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딸이 지금도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TV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TV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TV를 안 보고 있고요. 아이들도 TV를 지금 좀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집에 TV도 없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나 또는 성저숙증의 징후가 없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성저숙증이라든지 이런 게 일찍 온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이 주어진 2년 동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TV를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땅에 묻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시기 때 나는 적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체크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앱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오늘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한번 이제 어차피 하게 된 거 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문의하신 내용이 5살 된 아이인데 100cm고 몸무게가 17kg이에요. 이렇게 숫자만 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51cm로 커서 이제 어, 태어나서 컸는데 영양제 꾸준히 먹으면서 반찬을 아예 먹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주어진 데이터로 먼저 볼게. 5살에 키를 먼저 보면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cm가 이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17kg 정도 이렇게 돼요. 태어날 때는 좀 크게 키워놨지만 지금은 이쪽에 보시면 알게 되듯이 하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퍼센티지로 따졌어도 좀 하위 30%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이 퍼센티지를 유지해서 키가 큰다라면 성장했을 때 160, 이쪽에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165 정도가 돼요. 남자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아이가 170 정도가 못 되는 키로 자라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cm니까 크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좀 버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전체 신체 발육에 대한 표에서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5살이면 지금 키가 남자아이라고 봤을 때 109cm, 거의 110cm 정도 돼야 되니까 10cm 정도가 부족한 거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키가 크면 성인이 되면 165 정도로 작은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태어날 때는 좀 컸지만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게 반찬을 아예 안 먹는다고 해서 고민인데요. 반찬을 안 먹는다면 다른 거를 통해서 영양 성분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이때 부족한 게 뭐냐면 반찬, 우리가 먹는 밥 있죠. 밥에서 대부분은 탄수화물이나 칼로리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 반찬에서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는 엄마가 단백질 섭취를 성인 용량으로 섭취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잘 먹어요. 그럴 때는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정상적인 용량을 먹이고 그다음에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키즈 비타민을 먹여도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알약을 먹기가 힘들다면 좀 키즈 비타민 좀 많이 먹여야 되고 성인 비타민을 먹일 수만 있다면 뭐 녹여서라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다든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아이가 키가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이 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앱이 잘 나왔잖아요. 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데이터를 앱에 저장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컸습니다. 8살 아이인데 122에 26kg이에요. 그래서 키가 참 작은 편이라고 해서 고민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쪽에 자신감도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 또 표를 찾아봤어요.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제 10살 정도, 8살 이상이 되면 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조금 표시를 더 해주셨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키가 작다라고 하면 남자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살 보니까 키를 보면 128cm 정도 돼야 되는데 조금 작은 편이고요. 위치상으로 땄을 때는 한 칸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8살 됐을 때 이게 개월마다 달라요. 뭐냐면 8살이지만 예를 들어 3월생이라든지 11월생이라든지 벌써 여섯 개월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서 본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공부가 좀 어려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야는 제가 전공은 아니라서 뭐 깊숙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첫째 딸이죠. 좀 어, 이제 완전히 또 시집 가긴 또 틀려지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케이스인데요. 정말 저희 지금 좀 잘 컸어요. 잘 컸으니까 그 해피엔딩이라 지금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못 대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거의 한글을 못 대고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저희 집에서는 잘한다 잘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학교에 딱 가면 학습장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숙제를 적어줘가지고 집으로 보내면 그 집에서 부모님한테 이것을 쓴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한글을 못 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거를
글을 옮겨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그림으로 그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와가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엄마 선생님이 이거 해서 숙제를 이걸로 해오래야 했어. 체육 시간에 이거 숙제야. 아니면 체육복을 가져오래. 그러면 체육복을 그려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보여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한글을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한글 못하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공부가 어려워하면 지금 나이는 어린 나이입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재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발현된 재능을 먼저 키워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럼 공부 그대 계속해서 못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자신감과,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숫자 8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썼어요. 숫자 8이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숫자 8을 못 써던 애가 지금은 수학도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여기도 제가 써놓은 게 한글도 못 배우고 왔지만 가정통신물을 그림으로 그려온 아이였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 좋은 점을 꼭 찾아내요. 그래서 핀잔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칭찬입니다. 이놈의 서씨들은 제가 서씨고 이제 저희 집사람만 빼고 놓고 다 서씨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서씨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거 그림으로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를 좀 북돋아줘서 자신감 부족을 이겨내게 하고요. 공부도 나중에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아이의 키 성장에만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키는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운동시키는 거 이런 거가 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 제가 딸이 둘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자아이들의 성조수증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조수증을 어떻게 지연시켜 줄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앱에다가 항상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키가 그리고 체중이 또는 인바디가 얼마이고 체지방이 얼마이고 이런 거를 한 앱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성장 곡선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꼭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생일이 늦은 아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6개월 정도 차이 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학년에 비해서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월 단위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평균보다 적을 경우에 성장 요소를 꾸준하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극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로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쪽은 이제 여자아이 같아요. 만 8살이고 129에 30kg고, 그 다음에 2년간 15cm 자랐던 아이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쪽이 그 부분입니다. 2년간에 15cm 자랐으면 1년 동안에 7.5cm 정도 자라면 이거는 급성장기에 해당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한데 과체중이 약간 있다라는 거고요. 성저수증 검사를 했는데 성호르몬 정상적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성저수증까지는 아니지만 점점점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금 뭐 9살이나 10살 정도 되면 이게 뭐 생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나와 있어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가 되면 여자아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저수증에 대해서도 보면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 좀 적극적으로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까지만 읽었다면 정말 이 아이는 키도 많이 크고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 아이는 지금 키는 크지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빨리 끝나지 않게끔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캐치는 하셨어요. 역시 그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단 조절과 태권도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도 좋고 식단 조절도 좋은데 조금 더 강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길게 보더라도 2년 정도의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태권도 땀 많이 흘리고 하는데 이거에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도 있는
있는 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거 수직 운동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거의 정상적이에요. 정상 범위에 나와 있고 지금 키도 많이 컸으니까 조금만 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슘이라는 거 성인 용량으로 하고 단백질도 성인 용량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 빼는 데 도움이 돼요. 저번에 한번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면, 과거에 내가 먹는 음식의 30%를 단백질로만 교환을 해서 칼로리의 변화가 없게 하고 먹는 것이, 어, 뭐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만 30%로 포지션을 취하기만 하면 6주 이후에 5kg 정도 감량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오메가3죠. 오메가3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 성인 용량으로 오메가3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아시죠? 최근에 그 오메가3 나온 거 새로 나왔는데 알약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혹시 먹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함량도 되게 좋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콜레스테롤과 당뇨에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아이들 프로바이오틱스 부족하지 않게끔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아이에게는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 먼저 말씀드리고요. 운동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메가3하고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높아지면서 추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필요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는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현재의 과체중은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줄여야 될 것은 라면, 국수, 피자, 탄수화물을 좀 줄여주고 단백질을 추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태권도도 좋은 운동이지만 추가 운동을 조금 줄넘기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에 15cm 자랐으면 1년에 7.5면요 급성장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조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년 이내에 성장이 피크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폭발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특히 수면은 좀 추가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이나 성별을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지금 8살이지만 이쪽에 10살에서 급성장기에 이제 도달하는 것은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늦게 키가 크기 시작하지만 여자아이는 이 키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래서 키가 140이니까 올해 생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클까요? 그랬는데 생리 시작하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는 더 키가 커요. 이때가 마지막 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정말 제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완전히 뺏어 버렸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에 뭐 학원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뺐지만은 TV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집에서 뽑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이 시기가 마지막 2년이다 생각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키가 좀 계속해서 안 자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3살이 되면 이제 이 키를 보면 이게 13살이거든요. 155, 156 정도 자랐어야 됐는데 지금 1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계속해서 키가 크게 된다라면 성인으로 쭉 봤을 때 이 퍼센트로 계속 간다라면 키가 160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키가 160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이제 여성 호르몬의 쌍두마차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생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쌍두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더 많이 뽑아주는 게 좋고요. 성 호르몬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 뽑아내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야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야식 먹으면 키 클 것 같지만 오히려 키 성장을 막아주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 치료 받을 때 그 성장 지연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장 호르몬이 최대로 나올 때를 가정해 가지고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잠잘 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거를 잠잘 때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잠자는 상황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끔 아이를 며칠 동안 거의 하루 종일 굶겨버립니다. 굶기고 나서 인슐린을 뭐 조금씩 이렇게 투여할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혈당을 떨어뜨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나온 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잠잘 때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냐라고 하면 이 혈당에 나와 있는 인슐린이 됐든 혈당이 됐든 이것과 성장 호르몬은 약간의 반비례의 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잠자기 전에 뭐를 먹어버리면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인슐린이 분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성장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실험 기억나신가요? 우리 단백질 쉐이크 실험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단백질 실험은 단백질 쉐이크로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반찬으로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물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잠잘 때에 비교하면 잠자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될 상황에서 잠자기 전에 치킨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걸 야식으로 먹고 자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살만 찌고 키는 안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다음에 뭐 중학생 되려면 굉장히 뭐가 많이 먹고 싶을 거예요.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무조건 음식을 중단하고 잠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초경을 했다라면 11월 현재 얼마만큼 컸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키 클 시간이 1년 남짓,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성장기에 키 클 수 있는 게 6cm, 아까 7.5cm 정도 자란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cm 더 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더 자라면 150에다가 6cm 더 더해가지고 156까지는 자랄 수 있는데 최대한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가 키 크는데 지금 몰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스트레칭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는 시간에 충분히 커져 있는데 이 늘어나는 연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침에 스트레칭은 키 크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나오게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하고 나오게끔 하고요. 체중 관리나 야식 관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으로 봤을 때 키 크는 그래프를 이제 점으로 6개월마다 찍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짱짱짱 찍으면 녹색 먼저 보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라다가 이게 쭉 이제 성장이 점점점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처음에는 키가 안 크다가 좀 또래 애들보다 작았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애들 따라잡았네. 키가 컸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보면 2차 급성장기가 남들보다 일찍 와서 조금 더 빨리 이 증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키가 멈춰버리네?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는 또래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빨리 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키 큰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 조심하면 좋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최종 키가 클 수 있게끔 성장 호르몬 관리를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겠죠, 수면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안 크는 애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성장이 안 되네?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리를 안 한다든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아직 생리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또래보다, 녹색보다 더 아래에 있었으니까 키가 더 적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슷한 진로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키가 더 커가지고 이렇게 도달할 수 있고 성인 키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키 크는 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영양요법, 수면요법, 운동요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150 됐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가 38kg니까 점을 찍었더니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이 여자 아이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쪽에서 좀 작은 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자 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자 아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조금 키가 클 수 있는 상황이 적은 키는 지금 아니죠. 조금 더 키가 클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160 2, 3이라든지 이렇게 2년 정도 더 크면 그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드름이 나서 고민이라는데 저는 이게 왜 고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어,
당연히 2차 성징 때 여드름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호르몬이나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증상으로서 정수리나 겨드랑이 냄새, 분비물 나오고 여드름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여드름성 피부가 오래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화장품들 많이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세안도 자주 하고 이런 거를 쓰면서 너는 엄마보다 더 세안을 자주 해야 돼. 이런 거를 꼭 연습을 시켜서 아이 스스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름 또 긁을 수 있거든요. 긁고 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약국에 또 여러 가지 흉터 없애는 연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붙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키 편차가 심한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키가 큰 애들이 있지만 작은 애들이 있고요. 평균인 애들이 거의 양극화돼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큰 애들은 크고 적은 애들은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키 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중간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영양요법이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안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3살 이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남은 1, 2년 동안에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이거는 뭐 좀 저하고 다른 분야지만 그래도 질문이 와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19개월입니다. 너무 어린데 이제 키는 62에다가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조금 정도 이제 먹고 이유식은 조금 먹고요. 분유를 좀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이 정도 먹게 되는데 분유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36개월 정도 분유를 간식처럼 먹여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분유를 먹이겠다는 의지가 지금 여기서 너무 보이시는데요. 36개월까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36개월까지가 됐든 뒤에까지 됐든 먹여도 되죠. 먹여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분유를 먹음으로써 다른 거를 먹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유식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분유에 들어가 있는 칼슘은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미네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특히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미네랄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분유가 잘 나와 있지만 분유 굉장히 칼로리 높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높고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돌이 지나면 새끼는 이유식이고 주식으로 해야 되고 우유는 간식이고요. 그다음에 생후 9개월 이후부터는 절병을 멀리 해야지 치아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15개월 이후에는 완전히 떼는 게 이상적이라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영양결핍이 생겨서 이게 바로 빈혈입니다. 이제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문제인데요. 빈혈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칼슘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칼슘도 등치가 큰 중금속에 해당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칼슘도 덩어리가 큰데 이 덩어리가 큰 철분을 흡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어,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빈혈이라든지 철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유라든지 그다음에 분유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상적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방법은 젖병을 멀리하고 젖병을 저녁에는 안 주는 게 좋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젖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쪽쪽 빠는 것보다는 빨대로 점점 바꿔보시고 설득을 하면 아이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득을 하시고 통수면을 잘 수 있게끔 중간 수유를 하지 않고 이런 중간 분유를 먹이지 않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끊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조숙증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게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안 해도 되는지 불안하고 이렇다 예방법과 대처법 이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검사를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성조숙증 검사해야지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예약이 꽉 차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적극적인 그냥 기본 방법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성적중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체중아나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이 저체중아나 조산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체중아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키가 크거나 갑자기 살이 찌는 아이들이 성조숙증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나 어렸을 때 좀 생리를 일찍 한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케이스만 성저수증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성저숙증이 되는 것도 드물고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 나왔잖아요. 성저숙증 검사를 했는데 이 성호르몬에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저숙증에 필요한 예방강의 네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피해야 될 것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 꼭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포 마케팅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 케이스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돌진한 유아인데 너무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박수 쳐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먹기 싫을 때는 입 다물고 도리도리 안 먹겠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러겠죠. 밥 먹은 후에 또 후식 주라고 밥을 벌린대요. 소화비만, 소화비만 얘기할 정도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인데 소화비만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이때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얘기하고 먹기 싫을 때는 도리도리 하고 다시 먹고 싶을 때는 엄마 불러서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뭐 정상적인 거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까이 계셨으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제가 그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하십시오. 지금 소화비만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소화비만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생각보다 불완전한 영양 섭취에서 와요. 즉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탕, 과당 뭐 이런 것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 먹을 때 지금 이유식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비만은 그냥 에너지를 축적해놔서 나중에 키 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먹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가 뭐 서너 명 낳는 게 아니고 한두 명 낳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니가 뭐 사춘기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집에서 부모님들도 어렵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관심은 높아지고 또 환경 호르몬이나 먹거리가 위험해져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이 미디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가 6개월마다 체크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6개월마다 체크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양요법을 어떻게 써야 되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양요법을 적극적으로 쓰고, 수면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운동도 차라리 적극적으로 시키겠다. 그리고 바디 체크 철저히 하게 해가지고, 내 아이의 상태를 계속 관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연습하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키 크는 비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새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단백질, 운동요법, 수면요법 다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진짜 하나 케이스로 와서 제가 하나 빼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저도 심심하면 쇼츠를 보거든요. 이게 쇼츠에 이런 제가 항상 이런 것만 찾아보니까 쇼츠도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키 크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쇼츠를 봤는데 이 여대생은 어떠냐면 176cm고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키 큰 비결이 뭐였어요? 라고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9시에 잤대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건 안 하고 9시 이전에 매번 수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론 영양요법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했겠지만 수면도 이 여성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좀 일찍 재우는 게 중요하고요. 일찍 자더라도 아이들에게 그거 자기 전 야식 금지, 자기 전 스마트폰 금지, 1시간 정도는 못 하게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따지면 8시 이후에는 먹는 거 금지고요.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금지해서 9시간에 잠을 자게끔 하면 아이의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운동, 수면은 꼭 필요하다는 거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하게 먹인 게 아닌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칼슘 얘기를 했지만 칼슘 250ml 먹이면서 칼슘 충분히 먹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0ml 정도라든지 이런 거 아이의 상태에 맞게끔 좀 증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질문이 조금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콩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두부, 된장, 단백질 이런 거 못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채소를 안 먹어서 걱정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에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너무 고기 위주의 식사라 아토피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키는 작은 편인데 몸무게는 나가요. 이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이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 케이스를 지금 보면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이미 의심이 된 상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제가 사진 캡처해 왔어요. 3살 마이크로바이옴 여든까지 간다. 한 달 전쯤에 했던 강의인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못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알레르기에 원인이 되는 아이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을 시켰으면 이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유 알레르기나 이런 거 특정 좋은 균들이 없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유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콩 알레르기, 계란 알레르기도 비슷한 결과, 즉 아이가 3개월에서 16개월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안 되면 식품 알레르기가 유전적인 거 빼고요. 유전적인 거 빼고 새롭게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왜 너만 그러지? 그런 경우에 알레르기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정 균이 무너져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토피가 있다는 거에서 저는 그냥 거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단순히 먹이는 것보다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체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유익균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부족하면 장 점막이 얇아집니다. 그 저번에 아기 돼지 제가 실험 보여드렸죠. 아기 돼지가 이유식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 뒤에도 또 나오니까 사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장의 그 세포가 너무 얇아지게 되면서 장 누수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염증 물질이 몸에 흘러다니게 되고 그게 모여서 아토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지만 파이토케미칼, 케르세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섭취가 중요하죠. 그 다음 혹시 이 아이가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는지 또는 돌 전에 항생제를 섭취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려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개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는 작은데 몸무게가 나간다. 그럼 먹는 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과체중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냐면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성장판이 일찍 닫힌다는 연구 결과 제가 보여드렸죠.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면 과체중일 때 지금 키도 작은 상황에서 성장판이 일찍 닫히면 성인 키, 결과적인 키가 작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기는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지금 오산일 수 있어요. 고기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꼭 고기가 단백질 섭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콩을 못 먹는다. 그러면 고기도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이나 우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섭취는 해보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우리가 합성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염증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에 좋은 오메가3라든지 파이토케미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키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과거에 했던 건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즉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를 시켜봤어요. 실험은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니까 이 성장판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였어요. 조용량 항생제로 해가지고 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에다가 항생제를 타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쪽쪽쪽쪽쪽 파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성장판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이 사이가 성장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파괴하니까 성장판이 얇아지는 것을 확인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 성장판이 얇아지게 되고 자해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성장에 지연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가장 큰 뼈, 대퇴 쪽에 있는 뼈를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뼈를 보니까 길이 성장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일반적인 키인데 항생제를 많이 먹인 쥐 같은 경우에 키가 적어지는 것을 길이 성장을 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생이고요. 11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아니죠. 2014년. 그죠? 10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남자아이인데요.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고 몸무게도 3, 4kg 이 정도면 되겠죠. 5kg 정도 덜 나가는 편입니다.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겠죠. 음. 언제나 3, 4kg 많게는 5kg 정도 덜 조금 덜 나간다는 거고요. 좀 잘 먹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편식을 하지도 않고 입이 짧지도 않는데요. 잠도 많이 잡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이게 바른 생활 아이예요. 이 정도면 바른 생활 아이인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6살부터 9살까지 가끔 커피 자주 흘려요. 이 정도는. 무서울 정도로 많이 흘리는데, 겁이 나서 이제 병원 갔는데 별 이상 없다는데, 제가 봐도 별 이상 없어요. 이 나이 때 코피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러냐면 코 점막이 이때는 성장을 좀 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약해서 코피를 많이 흘리는데 지금도 이제 코피를 가끔 흘린대요. 예전처럼은 아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몸무게 증가와 상관이 있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과 서울대학교 삼성 서울병원에서 코피에 대한 답을 제가 가져왔어요. 소아과 피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아이의 본인의 코를 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우리 아이 코 파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게 코를 후빈다는 거하고 코를 만진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코를 만지기 때문으로 바꿨으면 더 좋겠어요. 엄마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가 코가 건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코를 만집니다. 손을 겉에서 이렇게 많이 만지죠. 그것만으로도 코 점막을 자극해가지고 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코가 정상적으로 코 가운데 뼈 있잖아요. 이 격이 가운데가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다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고 코 한쪽 코가 막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코에 대해서 흐르는 공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거 아시죠? 어, 큰 통에다가 바람 불면 공기가 안 나가는데 빨대처럼 이렇게 하면 바람을 불면 세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콧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한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 더 빠른 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빨리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 이 건조한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이 건조한 공기가 지나가면서 코의 점막에 있는 것을 굉장히 건조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코피 흘리거나 건조하다고 했을 때 연고를 발라주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때는 그러는데 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코딱지나 이런 게 생기겠죠. 그렇게 만지게 되면 코 점막이 터지고 그 다음에 피가 났기 때문에 피딱지가 생기면 또 만지면 피가 터지고 그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엄청 많은 피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원인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리는 형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코를 만졌기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가을철이라든지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코가 막힌다면 코를 뚫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좋은데 가습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해서 점액이라든지 점막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는 굉장히 민감한 쪽입니다. 그래서 미세 말초혈관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이 부은 게 바로 비충혈이라고 하는데 코막힘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막힘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죠. 어제는 코가 뚫렸었는데 오늘 코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오전에는 코가 뚫렸는데 갑자기 코가 막힐 수 있어요. 그만큼 코에 있는 혈관은 많이 자주 부어요. 그렇게 쉽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게 터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게 바로 공기의 흐름의 마찰과 건조 때문에 그러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코 후비는 거가 아니라 만지지도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습제를 코에 발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습제, 저는 가습제를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급격한 운동이라든지 변비가 있어서 코에다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혈관이 터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게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제 요거는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아이인데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을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이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불안한데 이게 막연히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을 못했지만 이 네 가지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따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체중과 조산아로 태어났는지만 확인하고 키가 갑자기 컸는지 살이 쪘는지만 확인하고 엄마가 유전적으로 성조숙증이 있었는지 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비만과 운동 부족, 환경 호르몬, 스마트폰 관리 이거
이것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이 거의 답변은 같지만 두 개의 질문이라 답변을 또 한 번 달았습니다. 비만, 운동 부족, 환경 물질, 스마트폰 관리하고 먹는 거, 운동하고 단백질하고 수면 관리 이 정도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사진 기억나시죠? 일대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게 되면 정자라든지 이런 생성에 문제가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조숙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있긴 하지만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키 크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수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일어나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일어나고 나서 스트레칭 한번 기지개 한번 키고 일어나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GF-1의 분비에도 촉진하면서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 성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진도 보셨지만 IGF-1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드라마 좋아한다. 그렇지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TV를 뽑아버리고 스마트폰을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조금 8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는 좀 억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보는데 너는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솔루션을 할까라고 얘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들었는데 적절한 비유인지, 설득력 있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일주일 정도 방학 동안에 방학 숙제 중에 일기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일기를 안 썼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일기를 안 썼는데 그거를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일기를 채우려면 그냥 일주일만 쓰면 되나요? 아니죠. 일주일 동안은 2배로 써야지 그게 채워집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가 3살까지 영양요법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3살부터 6살이 될 때까지 영양요법을 쓰고 싶은데 정상적인 영양요법을 쓰면 일기를 못 쓴 것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3살까지의 영양요법이 부족했던 것을 더 하려면은 3살에서 6살은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양을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양만 먹이면서 왜 변화가 없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오메가3 제가 강의를 했었나요? 오메가3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데 오메가3의 주요한 대사 물질이 어떤 거냐면 SPM이라는 게 있어요. SPM이 우리 몸에서 오메가3의 대사 산물로서 실제 우리 몸에서 오메가3의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사 산물이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거를 정상적인 사람한테 먹였을 때 오메가3를 정상적인 사람한테 먹였을 때하고 그다음에 대사성 증후군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오메가3를 먹기 때문에 오메가3의 대사 산물이 축적이 되겠죠. 적금이 축적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쭉 늘어나요. 내 몸에서 축적됩니다. 오메가3의 좋은 성분들이. 그런데 당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오메가3의 좋은 성분들이 안 늘어나요. 마치 어떤 거냐면 씀씀이가 커서 내가 월급이 들어오는데 적금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일 때는 오메가3를 정량으로 먹어도 되지만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양에 더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먹이는 게 부족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비만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다든지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먹고 태어난 아이라면 그 정해진 양보다 조금 더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3 때만 죽을 힘 공부 다 해서 하면 성적 다 나온가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고3 때 정말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고3 때 열심히 한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 채워놔야지 고3 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크할 것들이 이거예요. 임신 전후에 혹시 술하고 담배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임신 중에 나는 입덧을 많이 해서 빵만 먹었는지 채소는 많이 섭취한 게 아닌지 벌써 임신 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스마트폰을 출생하고 나서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내가 엄마들 모임에 가야 되는데 엄마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가 좀 징징대요. 그러면 스마트폰 틀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생각을 해보고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중학교 때 줬어요. 그건 엄청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자식들은 스마트폰을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근데 우리는 돌 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들이 언제 사탕을 시작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하면 당을 더 많은 당을 요구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캔디 같은 거를 일찍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늦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생제는 또 언제 먹었는지, 제왕절개했는지, 아이가 중이염 걸린 적이 있는지, 중이염 걸렸으면 항생제 굉장히 폭탄으로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장염, 수족구, 폐렴 이런 거 다 모두 다 아이가 항생제를 어느 정도에 노출된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2배 이상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면 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진하고 이거는 아기 돼지 아시죠? 퀘르세틴 먹였더니 이 장을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두터워진 거 보이시죠? 이 장 세포들이 두터워지게 만든 게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도 그렇게 하지만 비타민 D하고 퀘르세틴 즉 파이토케미칼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즈 비타민에도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른 거를 먹여요. 그래서 6알 알죠? 6알인데 색깔이 다 2개씩 다른 거. 그거를 먹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생물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아이가 우리 아이 좀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 미생물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장 점막 잔세포를 계산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D, 케르세틴,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까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GF나 성장 호르몬, 키 크게 하는 것들 있죠.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 운동, 수면 부족, 프로바이오틱스, 수면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코티솔 기억나시죠? 코티솔은 싸울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교감신경이 자극하는 건데 이게 나오면 성장을 방해해요. 어려워지는데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게끔 할 수 있어요. 그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아이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장기 때는 안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건 옵션이라고 할게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주는데 너무 주지 않게끔 하는 거고 더 큰 스트레스는 어딘지 아세요? 아이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죠? 컴퓨터 게임에 있는 대왕과 싸우고 있죠. 그게 밤에 싸우면 잠을 자는데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들 욕하는 거 보이시죠? 왜 욕하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코티솔 분비 안 되게끔 8시 이후에는 없애버리는 게 중요해요. 낮에는 해도 된다. 차라리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강도 있는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IGF도 나오고 코티솔 관리도 잘 돼요. 코티솔이 나오더라도 내 몸을 해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얘네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어른들도 그렇죠. 우리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 이기는 능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코티솔 관리가 바로 4번하고 5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4번의 해결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해가지고 아이가 코티솔 분비를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전자기 이게 4, 5, 6번은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전자기를 하게 되면 코티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파민, 세로토닌도 이제 감수성도 떨어져요. 오히려 코티솔 늘어나고 멜라토닌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뺏는 게 중요해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TV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력, 전체적인 건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혈당이 유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백미를 먹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잡곡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운동 전후 1시간에는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근육을 생성하는 데 단백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어도 새끼를 먹고 나눠 먹기. 뭔 말이냐면, 몰아서 먹는 것보다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공복 상태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복 시에 근육과 지방을 태우는 대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간식을 너무 많이 먹죠. 아이들 간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공복 상태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있었는지 필요해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공복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서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공복 시간이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공복을
뭐 4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뭐를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좀 그런 것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식을 주고 싶으면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것보다 견과류하고 도너츠를 비교했을 때 도너츠나 빵이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요, 견과류를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하루에 주는 견과류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를 간식으로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살이 안 찐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0.5kg 정도로 천천히 살이 찌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살을 급격하게 빼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살을 찌우고 싶은 아이들도 급격하게 살을 찌우려고 라면, 피자, 콜라 이런 거를 먹으면 내장 지방만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요. 천천히 살을 찌우게끔 하시는 게 좋고, 살찌는 과정에서 인바디를 통해서 피하 지방까지 보고 근육량을 균형 있게끔 유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찌는 것과 살 빼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성형해야 되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의 반대말은 어떤 거냐면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계속해서 좀 먹여주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 내가 먹은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육이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고열량으로 된 그게 바로 이제 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견과류 같은 것은 고열량으로 돼 있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이 간식을 조금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는 뚱보균이 있는 것처럼 헐쭉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프로바이오틱스,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D, 오메가3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성장에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미디어에서 현혹돼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성정수증이 발견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렇지만 이제 관리를 해준 게 필요하는데 그 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영양요법과 운동요법, 수면요법을 어떻게 해야 해서 성장에 서포트를 해줄 것인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요, 저희 다음 주에도 이 솔루션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이것을 적용해서 저희 서익한 약사님께서 또 강의안을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정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강의 피드백으로 설문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정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서익한 약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